과연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청구를 언제 할까요? 어떻든 역설적으로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영장 청구가 비회기 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은 했지만 친명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개딸들은 극렬한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대중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민주당은 다시 정치 탄압이니 검찰 공화국이니 하는 온갖 언설로 변명에 나서겠죠.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영장을 보낸다면 예전의 권성동 방식처럼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딱 잘라서 쪼개기 국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비회기 하루 이틀 사이에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재명을 몰라도 솔직히 한참 모르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은 영장 심사를 받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백인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만간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하겠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7월 25일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죠. 또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도 7월 27일 이재명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을 불러서 보강 조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태가 이재명에게 각을 세우면서 다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승태의 말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저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난 희생양이 됐다. 김승태가 2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김승태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자 김승태가 낸 입장문의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김승태가 상당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태는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가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며 자신이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적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승태가 이재명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를 위해서, 정확히는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도 최근 검찰에 그동안에 입을 쫙 닫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 상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에게 사전에 보고했다. 자, 그러자 이화영의 처는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승태는 입장문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승태는 이재명이 말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무려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에도 추가 기소를 당했고 검찰이 범죄 사실로 특정한 횡령 혐의 액수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승태는 또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 강도에 비유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깡패라고 표현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 정치인들이 사용한 단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저급한 말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김승태를 깡패라고 불렀습니다. 조폭이라고 불렀죠. 뭐 조폭이나 깡패나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노상 강도라고 불렀더군요. 김승태는 그러면서 이런 변명을 내놨습니다. 저는 노상 강도도 아니고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현재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김승태가 이재명을 겨냥해 쓴 다음 내용입니다. 김승태는 저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기업인일 뿐으로 단지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한 이력이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 민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기는 순수한 기업인인데 자기가 후원했던 민주당으로부터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뒤에 김승태가 쓴 말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정상화된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다시 마음 놓고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김승태 등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금 4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7월 27일 페이스북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승태는 노상 강도인데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를 했다. 일종의 비유를 한 겁니다. 노상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경범죄로 기소를 한 것처럼 지금 봐주고 있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뒤를 이어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7월 30일 성명을 냈습니다. 김승태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재명의 말을 그대로 받아 증폭시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김승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지금 국가보안법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검찰은 김승태에게 특경가법 위반, 배임 횡령 부분입니다.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박영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영수가 그간 벌인 행적에 솔직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 영장이 발부된 데는 이 점이 크게 참작이 됐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박영수는 지난 2월 16일 무렵 망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부수고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 PC가 압수수색 닷새 전에 포맷이 된 점 등을 의도적 증거인멸로 보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 6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죠. 그런데 검찰이 박영수와 휴대전화를 폐기한 날이라고 제목한 2월 16일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수사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던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특히 그리 주장을 내놓았죠. 2월 8일에는 검사 출신 곽상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러다가 2월 16일에는 야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박영수는 양재식을 만나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등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재수사 흐름을 감지한 박영수가 미리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수사를 벌여왔죠. 검찰은 박영수의 딸로부터 이 김만배로부터 받은 대여금 11억 원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부녀의 공모관계를 규명한 뒤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박영수가 대장동 입당으로부터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시점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라는 것도 특정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가 소명 부족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혐의를 보강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결국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7월 30일 박영수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어젯밤 그 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김은경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이 다른 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이틀 전 양희 원영이 대한노인회를 가는데 대한노인회에서는 김은경 사과를 요구를 했죠. 그동안 사과를 피해오던 김은경은 3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은경은 전날에도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끝내 사과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보아도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김은경의 말이 이렇습니다. 교수로 있으면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 그래서 한편에서 이제는 교수도 비하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은 김은경에게 분노하고 노인들이 난리니까 우리나라 천만 노인을 대표해서 본인 보고 뺨이라도 때려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다며 내가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일은 미리 준비한 김은경 사진을 손으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를 지켜보던 김은경은 김호일의 발언이 끝나자 다시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은경이 한 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작년 말 선산에 묻어들였다.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었다. 그녀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투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려 했다는 변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의 방문을 마치고 나온 김은경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은경이 한 말이 단지 노인 폄하였을까요? 김은경의 말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처음부터 아주 잘못 이해하는 데 기인을 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김은경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민주주의, 모두가 모두를 다스린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 그 요체가 무엇인지 다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쓴 책 잡초와 우상을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공부가 될 겁니다. 각 주가 765개나 있어서 그렇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야말로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정치검치산자로까지 보이니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김은경이 금감원 부원장을 한 것이 치욕스러웠다 이렇게 말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노인 폄훼 논란을 빚은 그 직후인 8월 1일 오후에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저는 이 방송에서 현직 대통령과 제가 존경하는 분들 아니고는 직함을 좀처럼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강연을 나가거나 외부 방송에서나 그리고 공개 행사에서는 반드시 직함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은 놀랍게도 공식 자리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면서 창피하다, 치욕이다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3월 별다른 금융 경력 없이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임기 3년을 채운 후에 퇴임을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1년을 그런데 치욕의 세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분노가 치밀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재명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를 이렇게 둘러댄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치욕의 1년을 어떻게 감내했을까요? 누가 그녀의 사직을 막은 것입니까? 그 말 뒤에 그녀는 또 이런 하소연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이 일로 그러니까 혁신의 일로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 프로젝트가 안 돌아온다. 생계를 버리고 온 것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속사정이 있지만 엄청나게 충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니 그 진정성을 믿어달라. 글쎄요, 대학 교수가 연구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돈벌이 수단이었던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어떻든 김은경은 3년 동안 금감원 부원장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부원장급 직위입니다. 그녀는 한국 외대 교수로 있다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 시절이죠. 이 당무감사위원을 맡았습니다. 뭐 별것 아닌 직책인데 아마 그게 본인에겐 큰 감투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여성 최초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정치적 인맥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금감원 부원장들은 통상 원장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사표를 냅니다. 그런데 김은경은 이례적으로 지난 3월까지 부원장 임기인 3년을 다 채웠습니다. 금감원장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지난 2021년 정은보 전 원장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부원장들은 모두 사표를 썼는데 김은경만 사표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작년 6월 정권이 바뀌어 정은보 원장이 물러나고 이복현 현 원장으로 바뀌었을 때도 다른 부원장들과 달리 김은경은 자리를 굳세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당시 소비자보호처장이 3년 임기제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사표 쓸 수가 없다. 임기를 채우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부원장 자리도 모두 임기제입니다. 어떻든 버티던 김은경은 온 국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채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경의 말은 단순한 노인 폄하가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언제든 파시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해임할 이재명 역시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요체를 모르는 것 같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